잠시 후 여러분은 삼국시대를 통일한 천년왕국 신라의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한국사는 로빈. 신라의 역사는 기원전 57년 진안의 소국 중 하나인 사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가 신라 최초의 왕으로 전해지며 경주 지역의 토착 세력과 남하한 유이민 세력이 합쳐져 경주 일대를 중심으로 건국되었습니다. 신라는 뛰어난 철기 기술을 바탕으로 주변의 진안 세력을 정복하여 점차 발전하였지만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친 불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가 어려웠고 체제 정비와 국가 통합이 늦어졌습니다. 육부족 연맹체였던 신라는 육부의 대표들이 회의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였고 초기에 박, 석, 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왕의 칭호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의 순으로 바뀌었는데 거서간은 군장 또는 우두머리, 차차웅은 무당, 이사금은 연장자를, 마립간은 대군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칭호가 바뀌어 나간 것은 통치체제가 정비되고 왕권이 강화되어가는 정치적 발전을 의미합니다. 신라는 4세기 후반 내무랑 때에 이르러 고대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내무랑은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을 확립하였으며 왕을 부르는 칭호도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여 낙동강 동쪽의 진안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고구려를 통해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무렵 가야와 외의 연합 세력이 신라의 영역을 침입하였는데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군사를 보내 이를 물리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신라는 한동안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신라는 자주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33년 눌지왕 때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백제와 나제 동맹을 맺었고 493년 소지왕 때 백제와 혼인 동맹을 체결하며 나제 동맹을 강화하였습니다. 신라는 6세기 초 지증왕 때에 본격적인 제도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증왕은 나라 이름을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의미의 신과 사방을 망라한다는 의미의 라를 합쳐 신라로 정하고 왕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중국식 칭호인 왕으로 바꾸었습니다. 지증왕은 수도와 지방의 행정구역도 정리하였는데 지방 행정구역을 주, 군으로 나누고 관리를 파견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이사부를 보내 지금의 울릉도 일대인 우산국을 정벌하였고 경상도 북부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우경을 장려하였고 노동력 확보를 위해 순장을 금지하였으며 수도에 시장인 동시를 열고 이를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며 상업을 장려하였습니다. 지증왕의 뒤를 이은 버풍왕은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율령을 반포하였습니다. 귀족 회의의 대표자인 상대 등이 회의를 주관하게 하였고 지배층의 신분제도인 골품제를 정비하였으며 관리의 등급을 17등급으로 나누어 복색으로 서열을 구분하는 등 관등제 역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고자 병부를 설치하였고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병합하였으며 중국과 대등한 나라임을 나타내기 위해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527년 불교를 공인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신라는 6세기 중반 진흥왕 때에 이르러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진흥왕은 불교 진흥을 위해 황룡사를 건립하였고 불교 집회 등을 통해 나라의 통합과 발전을 기원하였으며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화랑도는 화랑을 우두머리로 한 청소년 수련단체로서 교육과 군사 및 사교단체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진흥왕은 백제 성왕과 연합하여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한 이후 다시 백제로부터 한강 하류 지역을 빼앗아 한강 유역을 모두 장악하였습니다. 이어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인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유역을 차지하였으며 북쪽으로는 동해안을 따라 함흥 평야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진흥왕은 이러한 영토 팽창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단양 신라 적성비와 창녕 척경비,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황초령 순수비, 마운령 순수비 등의 비석을 건립하였습니다. 순수란 원래 천자가 천하를 돌아다니며 산천에 제사를 지내고 지방 민심을 살피던 풍습을 뜻하는데, 진흥왕은 자신이 확장한 국경을 살펴보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진흥왕은 왕권 강화와 강해진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스스로를 태왕이라 칭하였으며 개국, 태창, 홍제 등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거칠부로 하여금 역사서인 국사를 편찬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삼국 항쟁의 주도권을 차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당항성을 통해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역로를 확보하여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농사에 유리한 비옥한 토지를 확보하여 경제 기반을 확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즉위한 진평왕은 고구려를 치기 위해 원광으로 하여금 수나라의 군사를 청하는 글인 걸사표를 짓게 하였습니다. 뒤를 이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신라 왕위에 오른 선덕여왕은 첨성대를 건립하였고,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과 분황사 모전 석탑을 세웠습니다. 신라는 선덕여왕 시기에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 성이 함락되며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김춘추가 고구려에 동맹을 요청하였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뒤를 이어 즉위한 진덕여왕은 삼국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집사부를 설치하며 장관을 중시라 칭하였고, 당나라의 김춘추를 파견하여 나당 동맹을 성립시키는 등 친당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라는 초기 부족 사회의 전통이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신라에서는 귀족 회의체인 화백회의를 열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부족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정치를 운영하던 건국 초기의 전통을 유지하였으며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화백회의를 통해 국왕의 추대 및 폐위를 결정하는 등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신라에는 혈연에 따라 사회적 제약이 가해지는 골품제가 있었습니다. 골품제는 신라의 지방 부족장들이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생긴 폐쇄적인 신분 제도로서 성골, 진골, 육두품에서 일두품 등 골품에 따라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의 범위까지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며, 관직 진출뿐만 아니라 가옥의 규모와 장식물, 복색, 수레 등 일상생활에서도 차등을 두어 규제하였습니다. 신라에는 원시 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한 화랑도 조직이 있었습니다. 화랑도는 인재 양성과 계층 간의 대립 및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고, 원광의 세속 5개를 화랑도가 지켜야 할 행동 규범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화랑도는 진흥왕 때의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신라의 상업활동은 주로 대도시에서 발달하였습니다. 지증왕 시기에 금성에서 시장이 열렸고, 감독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고구려와 백제를 통하여 중국과 무역하던 신라는 당항성을 확보한 이후부터 중국과 직접 교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라의 중앙집권 체제는 삼국 중 가장 늦은 6세기 이후에 정비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을 수도 6부, 지방 5주로 나누었고, 진골 귀족의 대표인 상대 등이 화백회의를 주관하여 국정을 총괄하였으며, 이벌찬 이하 17관 등으로 구분된 관리들이 국정을 나누어 담당하였습니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 마찬가지로 유학이 발달하였습니다. 신라의 비석인 임신서기석을 통해 청소년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비석의 내용은 효를 지켜 과실이 없고 나라가 위급할 때 충으로 행할 것을 맹세하며 시경, 상서, 예기, 춘추 좌시전을 습득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가 충성에 대한 두 청년의 서약으로서 진평왕 34년인 임신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약문의 구절마다 반드시 맹세할 서자를 기입하여 서약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유교적 도덕성과 그 실천 의지가 강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도 다른 나라처럼 역사설을 편찬하였습니다. 진흥왕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정통성을 세우기 위하여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습니다. 신라의 불교는 고구려를 통해 민간으로 전승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족들의 반대로 공인되지 못하였지만 버풍왕 때인 527년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공인되었습니다. 그 후 버풍왕에서 진덕여왕에 이르기까지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는 등 불교는 왕권과 밀착하여 성행하였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세속 5계를 가르친 승려 원광은 진평왕의 명을 받아 걸사표를 지었고 선덕여왕 때 자장은 황룡사 구층 목탑 건립을 건의하였습니다. 신라는 농경사회에서 천문 현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선덕여왕 때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인 첨성대를 건립하였습니다. 신라 시대에는 금속 기술도 발달하였습니다. 화려한 금관 등을 통해 신라의 금 세공 기술이 발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라의 무덤 양식을 살펴보면 신라는 고구려 백제가 주로 사용한 돌무지 무덤이나 굴식 돌박 무덤이 아닌 돌무지 덧널 무덤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은 땅 위 또는 지하에 시신과 껴묻거리를 넣은 나무 덧널을 넣고 그 위에 돌을 쌓은 후 돌 위를 다시 흙으로 덮어 만든 신라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입니다. 이 무덤은 벽화가 없으며 무덤의 구조상 도굴이 어려워 많은 유물이 남아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라의 무덤에서는 다수의 껴묻거리가 출토되었는데 황남대총에서 발굴된 유리병, 유리잔 등을 통해 신라 시대에 서역과의 활발한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천마총에서는 말의 안장에 부속된 말다래에 그려진 그림인 천마도가 출토되었으며 호우총에서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영향력이 신라까지 미쳤음을 보여주는 호우명 그릇이 출토되었습니다. 신라 시대에는 건축도 발달하였습니다. 6세기의 진흥왕은 거대한 사찰인 황룡사를 건립하였고 선덕여왕은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습니다. 이는 신라를 위협하는 주변 9세력을 부처님의 힘을 빌려 물리치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 만든 목탑으로 호국 불교적 성격을 지녔는데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 때 불에 타 소실되었습니다. 신라는 불상 또한 발달하였습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불상은 경주 배동 석조열의 3존 입상인데 살찐 뺨과 다정한 얼굴, 푸근한 자태가 특징입니다. 신라 시대에는 여러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지증왕 때 세워진 포항 냉수리 신라비에는 한 인물의 재산 소유와 사후 상속 문제가 기록되어 있으며 버풍왕 때 세워진 울진 봉평 신라비는 버풍왕 때의 율령이 실제로 행해졌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천 청제비는 연못의 축조와 보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단양 신라 적성비는 진흥왕 때 신라가 한강 상류로 진출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석에는 정복한 지역의 백성을 회유하고 위로하는 내용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는 진흥왕이 새롭게 정복한 한강 유역을 돌아본 후 세운 비석입니다. 조선 후기 김정희는 금석과한록에서 이 비석이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혀냈습니다. 신라는 일본에 배를 만드는 조선술과 제방을 쌓는 축제술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신라의 기술로 만들어진 연못을 한인의 연못이라 부릅니다. 6세기 중반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는 중국과 직접 교류하면서 삼국항쟁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백제는 고구려 및 외와 연합하여 신라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한편 6세기 후반 중국에서 수가 대륙을 통일하고 세력을 확장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고구려는 북방 유목민족인 돌궐과 연합하여 수에 대응하였고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에 대항하였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연합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은 신라는 수에 걸사표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6세기 말 이후 동북아시아에서는 고구려, 백제, 외, 돌궐로 이어지는 남북연합 세력과 신라와 수당을 연결하는 동서연합 세력이 대립하는 정세가 형성되었습니다.
고구려가 수당과 치열한 전쟁을 전개하는 동안 백제 의자왕은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여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성을 빼앗았고, 신라가 당으로 가는 교통로를 끊기 위해 당항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신라는 김춘추를 고구려로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고구려의 장군 연개소문은 신라를 돕는 대가로 신라가 점령한 옛 고구려의 땅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결국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신라는 김춘추를 당에 파견하여 나당 동맹을 제의하였습니다. 마침 여러 차례 고구려 정벌에 실패한 당태종은 신라의 도움을 받아 고구려를 공략하고자 제의를 받아들였고, 이로써 백제와 고구려 정벌을 위한 나당 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나당 연합군은 먼저 백제를 공격하였습니다. 백제군은 기벌포 전투에서 소정방이 이끈 당군에게 패하였고, 계백의 결사대마저 황산벌에서 김유신이 이끈 신라군에 패배하였습니다. 나당 연합군이 사비를 함락하자 웅진으로 피신하였던 의자왕이 항복하면서 백제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백제를 멸망시킨 나당 연합군은 연이어 고구려를 공격하였습니다. 고구려는 연개소문의 지휘하에 이를 잘 막아냈지만 연이은 전쟁으로 국력이 크게 약해진 상태였으며, 집권자인 연개소문이 죽자 그의 세 아들이 후계자 계승을 둘러싸고 권력 다툼을 벌여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나당 연합군은 이 틈을 이용하여 고구려의 성들을 차례로 무너뜨렸습니다. 고구려의 보장왕은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항복하였고, 고구려는 결국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였습니다. 당은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이후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옛 백제 땅에 웅진 도독부를 두었고, 신라의 금성에는 계림 도독부를 두었습니다. 또한 고구려 멸망 후 평양에는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여 고구려 유민을 포섭하고 백제 유민과 연합하여 사비에 주둔하고 있던 당군을 몰아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라는 금마저에 보덕국을 세우고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여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도왔고, 백제 땅의 지배권을 확보하여 웅진 도독부를 요동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어 675년 내소성 전투에서 당의 20만 대군을 격파하여 나당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676년 기벌포 전투에서는 당의 수군을 섬멸하고 안동 도호부를 축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신라는 대동강 이남 지역에서 당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었고 삼국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외세인 당의 힘을 빌렸고,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 대부분을 잃었다는 점에서 한계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백제 유민과 함께 힘을 합쳐 당을 몰아내는 자주적인 통일을 달성하였고, 백제 고구려 문화의 전통을 수용하고 경제력을 통합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는 당을 축출하고 자주적인 통일을 이룬 후 확장된 영토와 인구 증가를 바탕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대외 관계가 안정되면서 생산력이 증대되었고, 군사력을 확보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신라의 제29대 왕인 태종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으로 통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였으며, 이후 직계 자손의 왕위 세습을 확립하여 왕권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무열왕은 상대 등 세력의 견제를 위해 집사부와 그 책임자인 중시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뒤를 이어 즉위한 제30대 문무왕은 당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나당 전쟁의 대표적인 전투인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당에게 승리함으로써 당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하였습니다. 문무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제31대 신문왕은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였습니다. 김흠돌의 난은 신문왕의 장인이었던 김흠돌이 파진찬 흥원, 대하찬 진공 등과 함께 반역을 도모한 사건을 말합니다. 반란의 괴수, 흠돌과 흥원, 진공 등은 그들의 재능이 훌륭하여 지위가 올라간 것이 아니며 관직도 실로 은전에 힘입었다.
그런데도 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관료를 능멸하고 상하를 기만하였으며 흉악하고 사악한 자들을 끌어모아 거사일을 정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다. 이제 요사한 무리가 진압되어 근심이 없어졌으니 병사들을 속히 돌려보내고 사방에 보고하여 이 뜻을 알도록 하라. 이처럼 신문왕은 김흠돌의 난을 진압함으로써 진골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신문왕 때에는 구주 오소경의 지방행정조직을 완성하며 중앙정치기구와 지방행정조직을 정비하였고 중앙에서 주요 군현의 태수와 현령을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문무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였고 노급을 폐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과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최고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립하였고 군사 조직을 중앙군 구서당, 지방군 십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진골 귀족 세력이 약화되자 육두품 세력이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활동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문왕은 아버지인 문무왕의 뜻을 이어 가문사를 창건하였는데 가문사 창건 이후 만파식적 피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이 검은 옥대를 바쳤다. 왕이 놀라고 기뻐하여 오색 비단, 금, 옥으로 보답하고 사람을 시켜 대나무를 베어서 바다로 나오자 산과 용은 홀연히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왕이 가문사에서 유숙하고 행차에서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의 천존고에 보관하였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물 때 비가 오고 비 올 때 개며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평온해졌다. 이를 만파식적이라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 이와 같이 삼국유사를 통해 가문사와 만파식적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후 왕위에 오른 제33대 성덕왕은 당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사신을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국가의 토지 지배력 강화를 위하여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왕위에 오른 제35대 경덕왕은 집사부의 장관인 중시의 명칭을 시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식 제도를 도입하여 체제 정비 및 왕권 확립을 도모하고 구주를 비롯한 군현의 명칭과 중앙 관부의 관직명을 중국식으로 변경하는 등 한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덕왕은 국학의 명칭을 태학감으로 바꾸었고 박사와 조교 등을 두어 유학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성덕대왕 신종의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전제 왕권에 대한 귀족 세력의 반발로 노급이 부활하였습니다. 통일신라의 중앙통치조직은 왕명을 받들어 행정을 총괄하고 기밀 사무를 수행하던 왕의 직속기구인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제35대 왕인 경덕왕 시기에는 집사부의 장관인 중시의 명칭이 시중으로 변경되었는데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시중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집사부의 역할이 커졌고 이로 인해 상대 등의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집사부 아래에는 위화부를 비롯한 13부를 두어 행정 업무를 분담하였으며 무열왕 때에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사정부를 두어 관리들의 비리와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은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구주 오소경 체제로 정비하였습니다. 옛 고구려, 백제, 신라의 땅을 나누어 전국에 구주를 설치하였고 그 아래 군현을 두어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주 장관의 명칭은 군주에서 총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 장관의 군사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행정적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신라는 수도인 금성이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 지리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고구려, 백제, 가야 등 피정복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군사상 행정상의 요충지에 오소경을 두었습니다. 오소경에는 서원경, 남원경, 북원경, 중원경, 금관경이 있었는데 이는 지방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반란을 일으킨 지역이나 정복지에 향, 부곡 등의 특수 행정구역을 두어
일반 군현의 농민들보다 많은 공무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군현, 소경 아래에는 말단 행정구역인 촌이 있었습니다. 촌은 몇 개의 자연 촌락을 합친 것으로 토착 세력인 촌주가 지방관의 통제를 받아 이를 관리하였습니다. 신라는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 향리 또는 그의 자제를 수도 금성의 여러 관청에 보내어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게 하는 일종의 인질제도인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거사의 차림으로 도성을 떠나 무진주를 순행하니 주의 향리 안길이 그를 정성껏 대접하였다. 이튿날 아침 거득공이 떠나면서 말하기를 도성에 올라오면 찾아오라 하였고 서울로 돌아와 재상이 되었다. 나라의 제도에 해마다 외주의 향리 한 사람을 도성에 있는 여러 관청에 올려보내 지키게 하였다. 지금의 기인이다. 안길이 올라가 지킬 차례가 되어 도성으로 왔다. 위 삼국유사의 내용을 통해 상수리 제도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는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감독관으로 외사정을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군사조직을 정비하여 구서당 10정을 설치하였는데 구서당은 국왕 직속 부대인 중앙군이었으며 민족융합정책의 일환으로 신라인과 함께 옛 고구려, 백제, 말가린 등 피정복민을 포함시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에는 10정을 두었는데 구주에 한 개씩의 정을 두고 국경지대임과 동시에 관할구역이 넓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한주에는 2개의 정을 두어 총 10정을 배치하였습니다. 신라의 유교정치 이념을 살펴보면 최고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립하고 박사와 조교를 두어 논어, 효경 등 유교 경전을 가르쳤습니다. 제38대 왕인 원성왕 때 이르러서는 유학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 3품과를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춘추 좌시전과 예기, 문선을 읽어서 그 뜻에 능통하고 겸하여 논어와 효경의 밝은 자를 상품으로 하고 공예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품으로 하고 공예와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으로 하였다. 독서 3품과는 학문과 유학의 보급에 이바지하였지만 진골 귀족들의 반발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통일신라는 경덕왕 때 관청과 행정구역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변경하는 등 관료 조직을 재정비하였으나 혜공왕 때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신라는 통일전쟁 과정에서 민족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문무왕은 백제 귀족에게, 신문왕은 고구려 귀족에게 신라의 관직을 수여하였고 지방 조직을 개편할 때에도 신라, 고구려, 백제의 옛 땅에 각 3개씩의 주를 할애하여 총 9개의 주를 설치하였습니다. 수도의 치안과 방위를 담당하는 중앙군 구서당에는 신라인뿐 아니라 고구려인과 백제인, 말가린까지 포함하여 조직하였고 이로써 사만이 하나가 되었다는 의식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한편 통일 이후에도 신라 사회는 골품제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진골 귀족들은 중앙과 지방의 장관직을 독점하고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골 귀족 간의 대립과 갈등은 심해졌습니다. 시무책 10여 조를 올린 최치원을 비롯한 통일신라의 육두품들은 학문적 식견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승진의 한계가 존재하자 신라를 떠나 당의 빈공과에 응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빈공과란 당나라에서 제당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 시험을 말합니다. 빈공과를 통해 신라인과 발해인이 다수 합격하여 당의 관리가 되기도 하였고 두 나라 사람 간에 수석을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당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관직을 부여할 정도로 인재 선발에 개방적이었습니다. 골품제는 하급 신분층에서부터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두품은 평민과 동등하게 간주되었고 3두품에서 1두품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소멸되었습니다. 국가가 백성에게 걷는 수취의 종류에는 조세, 역, 공물이 있었습니다. 조세는 농업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를 거두었고 역은 15에서 60세 남자에게 해당하는 전쟁에 동원되는 군역과 건설 등의 노동에 해당하는 요역을 부과하였으며 공물은 촌락 단위로 직물과 지역의 특산물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신라는 세금 수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촌락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촌주가 매년 남녀별, 연령별 촌락 내 인구수와 토지 크기, 가축 및 유실수, 토산물의 증감 등 변동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3년마다 문서로 작성하였습니다. 통일 이후 신문왕은 왕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귀족들에게 토지와 그 토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노동력 징발권까지 모두 부여하는 시급을 제한하였고, 관료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하면서 노급을 폐지하였습니다. 시급이나 노급과 달리 관료전에서는 노동력 증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되었고, 귀족들의 농민 지배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성덕왕에 이르러서는 백성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정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귀족을 견제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농민 경제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덕왕 때의 귀족의 반발로 인해 노급이 부활하고 정전이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통일 후 신라에서는 수도인 경주의 인구가 증가하고 농업 생산력, 상품 생산 등이 증가하면서 상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통일 전에 설치된 동시로는 상품의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시와 남시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시전을 두어 각 시를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왕실과 귀족의 생활용품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관청을 정비하였고, 관청에 귀속된 기술자와 노비를 통해 물품을 생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당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사신에 의한 공무역뿐만 아니라 사무역도 활발해졌습니다. 초기에는 교류를 제한하였던 일본과의 무역은 8세기 이후 점차 확대되었으며, 일본은 쓰시마 섬의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한 신라 여거소를 설치하였습니다. 9세기 초에는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하고 신라, 당, 일본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무역의 해상 거점을 완성하였습니다. 당시 무역항으로는 울산항, 청해진, 영암, 당항성이 크게 번성하였는데, 특히 신라 최대의 국제무역항인 울산항에는 이슬람 상인까지 왕래하였습니다. 당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산둥반도와 창장강 하류에는 신라인의 거주지인 신라방과 신라촌, 관청인 신라소, 여관인 신라관, 사찰인 신라원 등이 생겨났습니다. 통일 이후 신라의 불교는 삼국의 불교에 당과의 교류가 더해지며 불교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 한층 다양하고 폭넓은 기반을 형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성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통일 신라 불교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이는 원효와 의상이었습니다. 원효는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와의 사상적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화쟁 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원효는 이러한 사상들을 바탕으로 대승기 신론소, 신문화쟁론, 금강산매경론 등을 저술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나무아미타불만 열심히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아미타 신앙과 불교 가요인 무예가 등을 전파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일심이란 사람의 마음, 즉 사람의 주관적인 의식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세계의 원을 이루면서 자연과 사회와 사람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정신 실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원효의 신문화쟁론을 통해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승려 의상은 19세 때 경주 황복사로 출가 후 당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후 승려 지엄의 문화에서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존재이며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화엄 사상을 공부하였습니다. 의상은 귀국 후 화엄종을 개창하고 낙산사와 부석사 등을 창건하였으며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조화와 평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통과 표훈 등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고 화엄 사상의 핵심을 서술한 그림시인 화엄 일승 법계도를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왕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관세음보살을 믿는 관음신앙을 전파하며 통일 직후 신라 사회를 통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나 속에 모두가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다. 하나가 곧 모두이며 모두가 곧 하나이다. 한 작은 티끌 속에 우주 만물을 머금고 티끌 속이 또한 이와 같다.
이와 같이 화엄 사상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화엄 일승 법계도는 방대한 화엄 세계의 내용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또 다른 승려 해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 후 저술한 서역 기행문인 왕호 천축국전을 남겼습니다. 신라 말기에는 선종이 크게 유행하여 교종인 화엄종과 함께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였습니다. 선종은 경전의 이해를 통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교종과는 달리 정신수양 및 실천수행, 그리고 참선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선종은 지방 호족 세력과 결탁하여 그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 지방의 선종 불교의 대표적인 9개 종파인 구산 선문이 성립되었습니다. 신라 말에는 도선 등 선종 승려들에 의해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지리설이 전래되었습니다. 풍수지리설이란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 주택, 묘지 등의 입지를 선정하는 인문지리적 학설을 말하는데, 풍수지리설로 인해 신라는 경주 중심의 지리적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라 말에는 불교의 융성과 더불어 사찰 건축과 공예 등 불교 예술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불교의 이상세계를 재현한다는 취지에서 창건된 불국사와 석굴암은 통일신라의 불교 예술을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그 예술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경덕왕 때에 김대성이 건립하였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신라는 수준 높은 건축 기술을 이용해 동궁을 건립하였습니다. 동궁 안에는 안압지라고도 불리는 인공연못인 월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월지는 문무왕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후대 사람들에게 신라 조경술의 극치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라는 석탑 또한 발달하였습니다. 경주 가문사지 동서 3층 석탑,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경주 불국사 다보탑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석가탑이라고도 불리는 불국사 3층 석탑에서는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에 해당합니다. 신라 말기에는 선종이 널리 유행하면서 승려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과 승려의 생애를 적은 탑비가 유행하였습니다. 이는 전남 화순에 있는 화순 쌍봉사 철감 선사탑이 대표적입니다. 통일신라는 금속 기술도 발달하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성덕대왕 신종인데 봉덕사종, 에밀레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통일신라는 불교 사상의 발전으로 화장이 유행하였는데 문무왕릉이 대표적입니다. 대부분의 고분은 둘레돌과 12지신상이 있는 굴식 돌방무덤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김유신 묘가 대표적입니다. 통일신라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아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신문왕은 유학교육기관인 국학을 설립하였는데 경덕왕 때 이름을 태학감으로 변경하였다가 혜공왕 때 다시 국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학에서는 박사와 조교를 두어 논어와 효경 등의 유교 경전과 문학설을 가르치며 충효 일치, 윤리교육 등을 강조하였고 9년간 배우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원성왕은 독서 삼품과를 실시하여 관리를 채용하였습니다. 독서 삼품과는 진골 귀족들의 반발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지만 학문과 유학 보급에 기여하였습니다. 유교 진흥 정책에 따라 유학과 한문학에 뛰어난 학자들이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육두품 출신이었습니다. 강수는 당에 보내는 외교 문서를 효율적으로 다뤄 삼국 통일에 기여하였으며 원효의 아들이었던 설총은 이 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한문으로 쓰인 유교 경전을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최치원은 당의 빈공과에 급제하고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으며 이후 귀국하여 당에서 쓴 글을 모아 개원필경을 저술하였습니다. 최치원은 진성여왕에게 개혁 아닌 시무책 10여 조를 건의하였지만 수용되지 않자 은둔 생활을 하며 저술 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진골 출신 문장가인 김대문은 화랑들의 전기를 모은 화랑세기와 승려들의 전기를 모은 고승전 등을 저술하여 신라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자 하였습니다.
신라는 통일 이후 안정을 되찾았으나 8세기 후반에 이르러 진골 귀족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중앙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반란이 계속되었고, 그러던 중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왕위 쟁탈전이 격화되었습니다. 이에 155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등 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웅주 도독이었던 김헌창이 자신의 아버지가 원성왕에 밀려 왕위에 오르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어 난을 일으켰고, 청해진의 장보고도 중앙의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신라는 점점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해 갔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귀족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고, 사적 예속민을 늘리고 대토지 소유를 확대하였습니다. 결국 부족한 재정적 보충을 위해 농민들에게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었고, 농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쳐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노비나 초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9세기 말 진성여왕 때에 이르러서는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가 더욱 심화되자 전국 각지에서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등의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나라 안에 여러 주군에서 공부를 바치지 않으니 창고가 비어버리고 나라의 쓰임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어 독촉하자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를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원종과 애노의 난을 통해 신라 말 농민 봉기에 대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라 말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고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지방에서는 호족 세력이 성장하여 일정한 지역에 독립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근거지에 성을 쌓아 군대를 거느렸고,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 부르며 그 지역의 행정과 군사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한편 도선과 같은 선종 승려들은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지리설을 들여왔습니다. 풍수지리설은 금성 중심의 지리 개념에서 벗어나 다른 지방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호족들에게 크게 환영받았습니다. 한편 골품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신라 사회에서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던 육두품들은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고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진골 귀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계를 떠나 은둔 생활을 하거나 지방 호족 세력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10세기 초 신라 말의 혼란을 틈타 지방에서 성장하던 견훤과 궁예는 세력을 모아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상주 출신의 군인이었던 견훤은 전라도 지방의 군사력과 지방 호족의 지원을 받아 나주와 무진주를 차례로 점령하였습니다. 이후 백제의 부흥을 내세우며 완산주의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건국하였습니다. 후백제는 충청도와 전라도를 차지하여 그 지역의 우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육두품 세력을 포섭하여 체제 정비에도 힘을 쏟았고 중국과도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신라의 왕족 출신인 궁예는 북원의 도적, 양길의 무리 속에서 힘을 길러 강원도, 경기도 일대, 황해도 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는 세력이 커지자 고구려 부흥을 내세우며 송악의 도읍을 정하고 후고구려를 세웠습니다. 이후 궁예는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하였다가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태봉으로 고쳤으며 최고 중앙 관부인 광평성을 설치하는 등 독자적인 관제를 정비하여 점차 국가의 체제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왕권을 강화하고자 호족을 탄압하였으며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며 주변 인물들을 숙청하고 전제 정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호족들은 정변을 일으켜 궁예를 몰아내고 송악의 호족 출신인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왕건은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내세워 918년 국호를 고려라 정하고 연호를 천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919년 태봉의 도읍이었던 철원을 떠나 자신의 근거지였던 송악을 새로운 수도로 삼고 개경이라 불렀습니다.
고려와 후백제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태조 즉위 이후 웅주 인근 지역이 후백제에 투항하고 서원경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등 호족의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태조는 지방의 호족들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였고 그들의 딸과 혼인하였습니다. 또한 신라의 화친 정책을 취하여 신라 지역의 호족들에게 지지를 얻었습니다. 마침내 고려군과 후백제군이 대치하였을 때 고창 지역 호족들의 도움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고려는 후삼국 통일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후백제에서는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견훤이 넷째 아들인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큰아들 신검은 정변을 일으켜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에 견훤은 탈출하여 고려에 귀순하였고 신라의 경순왕도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왕건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이후 고려는 1~2천 전투에서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을 크게 격파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여러분, 신라의 역사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해동성국 발해의 역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